저는 얼마 전 20, 30대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강연 프로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후에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분들이 꽤 늘었거든요. 근데 아침마당 나간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아침마당 접수하면 전국 세대별로 눈도장 찍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눈도장도 찍고 또 제가 하는 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방금 듣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감을 못 잡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고요. 저는 1, 2, 30을 거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재심을 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재심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잘못됐다는 걸 명백히 밝혀야 되는데 그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수임료 받기가 쉽지 않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재심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의 잘못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경찰, 검찰,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리고 또 형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 수감 중인 사람이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무죄 증거를 찾는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이 어렵습니다. 또 이런 억울한 사건을 제가 이제 맡아서 재심을 이끌어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를 바보 변호사, 또 시민 변호사,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러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로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멋지고 잘나서 이런 어떤 응원을 받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저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가급적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굵직한 반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이 붙고 나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갑니다. 2년 동안 연수를 받게 됐는데 저는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처음 떼봤습니다. 별로 떼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여져 있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제 얼굴 나와 있고 제 생활기록부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순박하고 다정하나 뚜렷한 목표의식이 요구된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친구 간의 우애가 깊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출을 하면 항상 같이 다니고 또 잡으러 가면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고요. 문제는 3학년 때 발생하죠. 근면성실하나 준법성이 요구된다. 웬일이에요? 이걸 이제 사법연수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녔길래 학교를 이렇게 준법성이 요구된다라는 이런 말까지 듣고 다닐 수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결 사항인데요. 제가 보시면은 무단 결석만 100일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각, 조퇴, 이 결과는 수업 빼먹는 거거든요. 갖가지 다 해봤습니다. 전형적인 비행청소년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이 비행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흘렀거든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꽤 많았던 외모로 흑백 사진이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모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진이 좀 흐려서. 지금 고향 친구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야, 저 예전에 정말 잘생겼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냐?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또 저를 좋아했던 여학생들의 실망이 또 많이 지금 귓가에 지금 쟁쟁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러려고 아침마당에 나왔나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존감 좀 회복해야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받는 국가기관 어디입니까? 뭐니 해도 헌법재판소죠.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이 헌법재판소에 상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님 바로 옆에 제가 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팔이 안 보일 정도로 바짝 붙어 있네요. 또 그리고 또 약간 헌법재판소장님 쪽으로 약간 이렇게 어깨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모범국선 대리인을 작년에 4명 줬거든요. 근데 그중 1명으로 제가 선정됐습니다. 이제 공적으로 모범임을 인정받은 건데요. 20년 만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인생 모를 일입니다. 제가 지금 완도에서
노아도라는 섬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을 것 같은 외모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땅끝 마을이라고 우리나라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하는 그 노아도라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했고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종합고등학교였거든요. 인문과와 상과가 함께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인문과였고 상과는 주산이나 부기를 배우는 과였습니다. 우리 그 완도 하면은 김이 유명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전복 양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개도 전복 껍데기 물고 다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근데 노아도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우리 섬을 설명할 때 보길도를 많이 설명합니다. 그 고산 윤선도가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거든요. 지금 보길도와 지금 이 노아도는 이렇게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고향을 안 간 지가 꽤 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 갔는데 이번에 아침마당 나간 후에는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고 이 아침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는 세상이 그냥 우물 안 세상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를 잘했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뒤부터 이렇게 사진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었거든요. 생전에 어머니를 자주 때렸던 아버지가 싫었고 또 빚독촉 전화가 걸려오는 집이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출도 자주 했고 술과 담배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황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2번 다녔고요. 또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무기징역 처분도 받기까지 했습니다. 방금 보신 생활기록부와 이 사진을 딱 합쳐서 봤을 때 이제 제 생활이 어땠던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저를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보면 지금 혁띠는 이렇게 조여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내려서 매고, 그리고 또 지퍼는 절대 잠그지 않습니다. 또 호주머니 손은 또 이렇게 놓고요. 또 시선 처리 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항상 애용하고. 하나 더 보실까요? 날렵한 턱선에 깜장 바지, 또 흰 양말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놀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노숙도 해봤고요. 공사장에서 노숙도 했는데요. 그 스티로폼 그 단열이나 이런 방음 목적으로 사용한 스티로폼 이렇게 긴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상황림심리에 예전에는 공장들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제가 프레스 공장에서 일도 했고 인천에 정비단지가 있었거든요. 그 정비단지에서 꼬마로 일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잠자리도 제공받고 또 숙식 제공받고 받은 월급이 9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른들만 다니던 나이트클럽에서도 일도 했습니다. 이거 영화 장면 아니에요? 새끼 에디터고요. 아니 제가 이제 약간 얼굴만 합성해가지고 만든 사진입니다. 그렇죠. 어른들만 가는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17살이었거든요. 17살의 나이에 정말 안 봐도 될 어른들의 어떤 어두운 세계의 모습을 참 많이도 봤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산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고생을 좀 해보니까 공부가 그나마 또 쉬운 거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서울 장안동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가죽 잠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봉제 공장에서 제가 일을 좀 했었거든요. 거기서 그 공장은 점심시간에 잠깐 쉬고 계속 미싱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래 여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꼬셔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만 졸업한 채 또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게 된 그 또래 여학생들이 그렇게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방황을 했었던 이 제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방황을 하고 살았는데요. 이런 이 여러 방황의 세월이 저한테 그렇게 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고 친 아이들을 변호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을 아주 선입견과 편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관점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게 변화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죠.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렸다는 남자들 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신 차린 사례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대대장님 차 운전병이었거든요. 그 대대장님이 그 당시에 육사 출신이었고 30대 후반의 중령이었습니다. 엘리트 군인이었죠.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멋진 모습을 본 거죠. 정말 멋지다. 저 사람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운전병 시절의 제 모습입니다. 지금 많이 제가 무모해져가지고 제가 볼품없지만 요즘 운전병 되기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뭐 부모님 배경도 좋아야 되고 코너링도 좋아야 되고 또 이름도 좋아야 된다던데요. 저는 인물이 좋았습니다. 저는 대대장님 차를 운전했는데 1호차였거든요. 1호차 운전병은 대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정말 자신감도 얻었고 앞으로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또 일상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제대하고 나서 양어장에서 일했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두리 양식장에 고기를 넣기 전에 치어일 때는 그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수조에서 고기를 키우거든요. 제가 그 광어, 우럭, 숭어 양식장에서 일했습니다. 수조 위에서 이제 고기밥 줄 때는 깡통에다가 이제 고기밥 넣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기밥을 이렇게 딱 주다 보면 야, 군대 생활할 때 꿈꿨던 어떤 희망적인 삶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뭔가 좀 변화의 계기를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에서 고기밥을 주면서 제가 고시를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인생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모습입니다. 섬에 있는 중학교에 제가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3년을 완전히 놀고 나니까 중학교 때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가 있는 겁니다. 저는 자존심이 그렇게 상했습니다. 쟤는 나보다 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시가 이제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법시험을 볼까, 행정고시를 볼까, 외무고시를 볼까 공부를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행정고시, 외무고시 본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행정고시를 선택했을 거고 외무고시를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군생활 할 때 한 달 선임이었던 배병장이라는 분이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도 같이 공부 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방학 때 신림동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같이 공부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하니까 배병장이 굉장히 놀랐겠죠. 아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는 있지만 군대 선임 따라 고시 공부 간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1997년 7월 1일 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4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감히 네가 사법시험을 공부해?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은 채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든요. 그냥 인생 한번 뒤집고 싶었거든요. 뭔가 거창한 동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뭔가 거창한 동기를 요구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누가 봐도 한심한 동기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작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을 망설이는 사람들, 그리고 망설이는 시작을 두고 보는 부모님들,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작 자체가 중요하다.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고시 공부였지만 공부가 마냥 즐겁진 않았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많이 울 때도 있었죠. 배병장하고 같이 이렇게 신림동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배병장, 제가 사법 시험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배병장이 산 책 똑같이 사고 또 배병장이 선택한 선택 과목 똑같이 선택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서를 보는데 솔직히 이게 그 당시만 해도 한자가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제가 한문 공부는 했겠습니까? 5편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20장을 못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5편을 찾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배병장님이 신림동 고시촌에 왔을 때는 방학 때 왔었거든요. 딱 2달 공부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어요. 뭐 사법시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배병장을 따라 있었는데 내려가 버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대를 다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지 전혀 제가 감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학원에 가려고 했지만 또 학원에 갈 돈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법대 교수들의 논문을 그냥 무조건 보고 애온 적도 있었습니다. 법대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고 공부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 못 가고 강의 테이프를 들었는데요. 중고 테이프를 사서 듣고 또 다시 또 중고 테이프 가게에 다시 대파는 그런 어떤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깨어있는 순간에는 계속 들으려고 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들었고 밥을 먹을 때도 들었고 또 화장실에서 있을 때도 들었고 또 샤워를 할 때도 빨랫줄에다가 테이프를 내놓고 들었습니다. 유별나게 공부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아냥되는 사람도 또 있었고요. 고시원 근데 사장님께서 너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밥 먹을 때 저는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기하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또 밥 먹고 나면 또 다들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 얘기 나누는데 그것도 제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이제 다시 도서관으로 가는 그런 길도 남들이 안 가는 길만, 골목길만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가다가 또 누군가를 만나면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소비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유별나게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에요. 1점 차로 합격했거든요. 그 주관식 시험에서 1점은 실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공부할 때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합격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 많이 돕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법연수원에 딱 들어가죠. 그런데 고시촌에서는 매일 추리닝만 입고 살거든요. 쓰리바 끌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다니고 또 택시를 타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뒷좌석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집에서 짬뽕, 짜장만 주로 먹다가 코스 요리도 먹어보고 일식집에서 광어 한 마리 9,900원짜리만 먹다가 그때도 거기서도 코스 요리도 먹어보고 또 이제 저녁에는 이제 예쁜 여자분들 앉아 계시는 바에 가서 술도 마셔보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언제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서 편히 살고 싶었거든요. 열쇠를 많이 주는 처갓집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다닐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선보러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2년을 못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대기업이나 로펌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이력서도 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로펌에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한 군데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지금 변호사로 개업을 했었는데요.
왜 수원 가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연고가 거의 없거든요. 서울에서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이 수원이었습니다. 물론 수원에 연고가 있어서 수원에 개업하고자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완도 노화도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됐을 때는 이 노화도의 향후들이 전부 제 잠재적인 고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때는 그 향후 회장님 만나러 다니고 동네 선후배들한테 찾아가서 얼굴 도장 찍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 그리고 친척조차도 저한테 사건을 안 맡기더라고요. 네가 고등학교만 나오고 사법시험 합격한 거 그건 정말 대단한데 내가 네 실력을 어떻게 믿어? 그게 사람들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좀 솔직히 많이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송사라는 게 뭐 인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이지 매년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인생에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 인생에 걸린 문제를 능력이 의심되는 친구나 조카한테 맡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검증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간 곳이 이제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로타리 클럽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미 또 거기는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걸 찾아가가지고 형님 동생 하면서 술을 먹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정말 애진간 친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도저히 내 길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공서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구청 민원실을 찾아가서 민원실장님 만나서 제가 자리만 주시면 법률 상담 잘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탁을 드리더니 저는 연락 올 줄 알았는데 연락도 안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유는 제게 돈을 주고 사건을 맡겨주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걸 바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거의 어렵다. 그래서 생각한 게 살 길은 국선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선 전문 변호사의 등장. 우리가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피고인을 돕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또 변호인은 또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사선이 있고요. 또 국선이 뭐냐면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는 걸 국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선 변호인은 대개 이제 힘없고 약한 사람들,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죠. 국선 변호인 이렇게 세금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수임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선 변호사를 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굳이 국선 변호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투철한 사명감이 있지 않은 이상. 저는 그렇게 사명감은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국선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제가 사건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국선 변호를 또 많이 하면 수임료는 얼마 안 되지만 일단은 물론 얼마 안 된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 30만 원 받았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사건 수가 많아지다 보면 사선 변호 몇 건 하는 건 못지않게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국선 변호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20건 이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창피한 얘기지만 피고인이 너무 많아 버리면 법정에서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가끔씩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어떤 말하기 좀 창피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방을 세울 때도 많았었고 거의 1년 12달 쉬지 않고 일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충실한 변론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미안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그냥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의 불행을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그런 어떤 속물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내게 기회가 되는 사건이 들어오면 정말 그 사건 붙들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제발 나한테 기회만 와달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건에 의미 있는 결론을 내면 세상이 나를 주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꿨던 수원 노숙소녀 사건을 만났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 벌어진 때는 2007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아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노숙자 2명, 가출 청소년 5명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 경찰은 수원역 대합실에 있던 노숙인 2명을 잡았죠. 범인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범인이 또 있다 해가지고 애들 5명을 잡아들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애들 5명 중에서는 만 13살의 아이도 있었거든요. 사건 발생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잡혔던 2명 중에 한 사람은 징역 5년을 받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뺨을 2대 때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입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억울함이 밝혀졌지만 처음에 제가 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그냥 이상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또 국선으로 맡았고, 또 수원역 언저리에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을 하던 사람들이 그냥 또 자백을 또 했었고, 또 자백이 한 사람만 자백한 게 아니라 7명이 자백을 했거든요. 또 7명이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뻔한 사건이다 싶었죠. 기록도 잘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제 운명적인 사건이 돼버린 이유는 경기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담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돌봐줬던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돕고 싶은데 우리가 할 일이 없겠냐. 근데 그때 제가 국선 사건 많이 할 때였거든요. 너무 바빠 죽겠는데 계속 찾아와서 저는 진짜 귀찮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이 꾀를 내게 되더라고요. 야, 이 사건 당사자들 7명이나 되고 할 일도 많고 볼 기록 양도 많은데 선생님들 4분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아이들별로 기록을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별로 진술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노트북 일단 가져오시고요. 사무실 컴퓨터 없으니까. 그래서 분석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매일 퇴근하고 6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아주 정성껏 기록을 분석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진술을 분석해가지고 각 아이들별로 이제 행위 유형별로 표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저 왼쪽에서 보는 표는 뭐냐면 아이들이 주로 노숙했던 수원 역사에 있는 CCTV가 있는 장소를 표시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면 그곳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찍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무죄 증거를 찾아다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오른쪽은 사건이 발생했던 수원 고등학교인데 그 수원 고등학교의 CCTV가 아주 작게 벽에 붙어 있거든요. 그 CCTV가 붙어 있는 장소도 이 지금 선생님이 찍어서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셨을 때 저는 뭐 했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록도 분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료도 수집해 주시고 이게 사건 자료를 아주 그냥 풍부하게 수집해 주셨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진짜 애들이 억울한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애들을 바라보니까 아, 이거 정말 잘못된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렸던 아이들의 어떤 생활 환경은 어땠냐면요.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돌아가셔가지고 가정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출을 하고 나서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저 졸리면 수원 역사에 와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졸기도 하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수사를 했던 거죠. 때로는 뭐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또 수사도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조서가 의미 있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수원고등학교에 가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관이 질문을 하면서 혹시 사건 현장에서 기억나는 것 없어? 뭐 건물이나 계단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계단 기억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조서에는 어떻게 반영됐냐면 범행 장소는 어디인가요?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계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여져 버리거든요. 이게 수동적으로 얘기한 것과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과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사실상 진술을 조작하는 수사를 했던 겁니다. 야, 어떻게 범인이 아닌데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나 예전과 같이 고문이 지금 많이 없는 사회 아닙니까? 거의 없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에서 사람 죽였다는 허위 자백을 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과 같은 환경에 처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수사를 당했을 때의 그 기분, 그걸 느껴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남이 했던 그 비합리적인 행동, 비이성적인 행동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구하고 이제 제 인생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의미 있는 사건만 들어오기만 하면 그거 자꾸 끝까지 간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미 있는 사건이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08년 1월에 변호를 시작해서 2013년에 끝났습니다. 5년 걸렸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가 5년 정도 걸릴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시작을 할 때는 5년 정도 고생할 줄 몰랐거든요. 어떤 고생했냐면요. 이게 수원역사 주변의 항공사진입니다. 수원역과 수원고등학교는 꽤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자백상 수원역에서 수원고등학교를 이동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동했을까를 갖다가 이제 이 항공사진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각도로 이쪽 길로 가보기도 하고 저쪽 길로 가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동선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7명이 누군가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데려갔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로변이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었다면 굉장히 누군가에 의해서 목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공사진을 찍어놓고 돌아다녔죠. 그리고 수원고등학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우리가 차량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트거든요. 이거 뭐 수원고등학교 침입하려고 했다면 이 바리케이트를 들어서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범인들의 그 당시에 자백은 뭐였냐면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담을 한번 넘어보려고 이렇게, 저는 아니고 제 동생이 서 있습니다. 물론 저도 뛰어내려 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붕 뜬다는 기분입니다. 사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안 높아 보이죠? 아, 이거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름 이렇게 사건 현장도 가보고 또 스스로 그 자백 내용을 재현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론을 했고, 또 저 혼자만의 노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수원 고등학교 관계자분들, 수원 역사 관계자분들, 또 서울대 법의학 교실, 그리고 국과수, 그리고 또 뭐 기상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죽은 아이의 시신의 온도와 그 당시에 그 외기 온도, 밖의 온도를 측정하면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무리한 옥살이를 했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함이 풀렸다는 얘기 또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억울함이 풀렸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 기억하십니까? 1972년에 발생했던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15년의 옥살이를 했던 정원섭 목사님의 살해를 영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이런 시국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재심 사건을 뺀 일반 강력범죄 형사 사건의 재심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뭐 몇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몇 년 만에 무죄가 밝혀졌다, 이런 뉴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도 억울한 사례가 몇 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요즘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들이 뭐 전문이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해결한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4건밖에 해결 못했습니다.
네 건을 해결했는데도 재심 전문 변호사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시고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건을 해결하는데 7년이 걸렸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건도 꽤 있고요.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죽은 기록으로 봐버리거든요.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 하고, 또 30년을 갖고 있는 우리 사법 체계 안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의미는 남다르거든요. 쉽게 다투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이 고 함석헌 선생님의 시거든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굉장히 시가 좀 절박하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시 아닙니까? 저는 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장의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이어받았고요. 저도 시험 합격 못했으면 장의사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 죽으면 집에서 장례 지냈습니다. 마포라는 그 천으로 그 유가족의 옷을 만들었죠. 저는 마포 매필 주문하면 아 유가족 몇 명이구나. 그리고 또 옛날 상가댁에 가면 수건 많이 나눠줬지 않습니까? 몇 원짜리 얼마짜리 몇 장을 주문하는 걸 딱 보기만 하면 아 이 사람 이 집 좀 잘 사는 집이구나 아니 좀 못 사는 집이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저 어렸을 때 장의사를 했을 때 사람 죽었다는 전화가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집 장사되는 날이고 우리 집 물건 팔리는 날이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고 지나온 과거입니다. 제 직업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아버지 직업은 장의사고, 야, 장의사와 변호사 크게 다른 직업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의사는 남의 죽음이라는 불행, 그리고 변호사 누가 변호사님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사건 좀 맡겨주십시오라고 오진 않지 않습니까? 불행을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아버지 직업과 제 직업,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의 불행에 대한 배려를 나는 얼마나 하고 살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에서 빠져 죽은 시신이 오랜만에 떠오를 때 그런 시신도 수습하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시신은 유족도 차마 못 보는 시신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배려를 했는데 저는 얼마나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우리 오늘 아나운서께서 뒤집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뒤집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기록은 사람들이 죽은 기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죽은 기록, 남이 거들떠 보지 않는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된 배경에는 또 아버지로부터 남의 불행에 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죽은 기록이라고 보고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죽은 기록에서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감정적으로 느낀다는 얘기지 그 소리가 들려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게는 새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주변 친척분들이나 어른들이 야 아버지 어떻게 혼자 살게끔 내버려둘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엄마가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엄마의 빈자리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빚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동생들이 또 2명 있었습니다.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누가 올 건가?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힘들고. 근데 이렇게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나중에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올 생각 하셨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불쌍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와 제 동생들이 불쌍했고 아버지가 좀 안쓰러워 보였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고 또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대기업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가 개봉돼서 시사회 때 어머님하고 직장 동료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좀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이른바 뜸 변호사가 된 이유는 그 당시 어머니의 측은지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자전거 타고 있는 게 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이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 동생은 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옆에는 제 초등학교 때 어머니 모습입니다. 엄마가 제 태몽을 뭘 꾸셨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기차가 영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몽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태몽을 믿고 제 운명을 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비아냥되는 고시 공부를 제가 과감하게 했던 겁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저는. 어머니 유서거든요. 어머니께서 3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유서에 보면 너희 셋이 지금처럼 공부하고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다. 엄마가 없다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그것같이 불쌍하고 불행한 것도 없다. 그 점을 언제나 머리 숙여 염두해라. 어린 너희를 놔두고 가는 내 마음을 헤아려 다오. 기가 막혀서 통곡을 한다. 엄마가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뜬 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제 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또 아버지 술 자주 드셨고 노름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장래도 그렇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눈을 못 감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유서에 보면 지금처럼 공부하고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다. 저는 이 말의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고 엄마 유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술 먹고 방탕한 생활 많이 하고 가출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제대 후에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했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그랬더니 엄마의 애언대로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없이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곧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재심을 담당했던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게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됩니다.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15살 소년이 징역 10년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합니다. 복역을 하던 중에 진범에 대한 제보가 들어가고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과 그 친구를 숨겨줬던 친구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 자백을 받아낸 사람이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황상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사람들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하면서도 풀려나는데 정말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검사가 우리를 잡으려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곧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버렸고 자백을 번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버리죠. 저는 2010년 여름 한 방송사 기자로부터 이 사건을 처음 접했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는데 15살 소년이 10년의 옥살이를 하고 또 이 소년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주 가난한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방리에서 배달 일을 하던 오토맨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사건에 연루가 됐냐면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를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뛰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격한 장면을 그 사건 현장에서 그 누군가의 어떤 흔적을 찾고자 했던 경찰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에 갔고 경찰은 그 몽타주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는데 뒷모습만 봤는데 어떻게 몽타주를 만들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윽박 지르고 또 때리고 요감방에 데려가서 또 폭행도 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수사하고 대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가지고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이런 강압 수사에 굴복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측은지심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엄마가 언급했던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 그 당시에 황상만 반장이 도와주셨지만 저는 재심을 돕겠다는 생각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아니 그 당시 진범으로 잡혔다는 사람과 그 친구들의 자백이 있었다는 주장은 있지만 그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범을 잡았다는 형사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상만 반장을 찾아서 군산에 가게 됐던 겁니다. 황 반장님을 딱 만났죠. 반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반장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시더라고요. 쉽게 나서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황 반장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지 않습니까?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인물 아니거든요. 사건 수사할 때 이렇게 잘 나가던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뭐 조폭 살인범 이런 사람들도 고개 못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잘못된 경찰은 몽둥이로 때려잡아가지고 범행을 자백받게 하겠지만 황 반장님은 딱 눈만 딱 뜨고 있으면 그냥 딱 알아서 자백할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진범을 자백했던 그 사건 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구대로 자천되고 결국은 수사 일선에 복귀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도 앓게 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또 황 반장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재수사를 하게 될 때 너무 연루되어 있는 경찰이나 판사, 검사가 많았던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비아냥대는 소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황 반장님 이 사건 수사를 했거든요. 왜? 나도 부모고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그 15살 아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사비를 들어가며 재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년 동안 재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하지만 당시에만 2003년 당시에는 이게 빛을 못 봤죠. 결국은 지구대로 가게 되셨거든요. 근데 황 반장님의 재수사 기록, 그 1년 동안의 수사 기록이 익산 사건의 재심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 기록이 없었다면 이 사건 재심은 불가능했고 지금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잡혔는데 그런 어떤 역사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영화도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지난해 11월 17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16년 만입니다. 같은 날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황상만 반장님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그 사람이 다시 잡혀가지고 지금 강도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됐던 거죠. 무죄 판결이 내려지다 보니까 익산 사건을 제가 해결한 것이냐 세상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말 엄마의 유언대로 정말 열심히 하니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황상만 반장님이 아침마당 왕팬이시고 꼭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장님 이제 얼굴이 빨개지네. 아니 얼굴까지 빨개지신 걸 보니까 아침마당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이제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좀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 저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황 반장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네요. 이게 네. 16년 만에 진범에 대한 다시 판결이 내려진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불이익을 받으셨다고요? 이것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경찰관 신분이 바뀐 건 아니죠. 예. 형사 반장으로 있다가 지구대로 갔는데 저는 좀 억울했죠 그때. 조금 억울한 정도가 왜 아니셨을 것 그러냐면 같아요. 15살 그 어린 애가 그렇죠. 아무것도 정말 없는 진짜 우리 사회 약자 중 약자였잖아요. 걔를 구출하지도 못했고 또 저 역시 그 사건을 하면서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 정신 나갔다 안 되는 일을 저 혼자 뭐라고.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명예회복을 저도 끝까지 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로 억울한데 사람을 안 죽이고 살인자를 몰려가지고 10년씩 사는 사람은 뭐 이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소년의 인생이 망가진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진범은 어떻게 다시 잡히게 된 겁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3년 뒤에 다른 사건을 하다가 이 사건에 진짜 범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 수사를 했더니 맞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증인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10년 지금 살인범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린애. 가도 자백만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물증이 없었어요. 근데 가는 자백이 있다고 잡아 넣고 제가 잡았던
그 진범이라고 진범. 하는 그 사람도 더 많은 자백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사람은 자백뿐이기 때문에 못 잡아먹는다. 예, 좀 이상한 논리로. 그래, 그 제가 다른 사건 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됐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범인이 맞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변호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 한번 좀 많이 아프시고 속상하고 막 억울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쉽게 있으시죠. 예, 나서진 못하셨던 거죠. 제가 그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 미친놈이 되기 싫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 변호사라는 사람을 저도 믿을 수가 없었고 이 사건이 워낙이 그 많이 그 짜진 틀이 많잖아요. 예. 벗어날 수 없는 틀이. 판사, 검사, 뭐 경찰들. 근데 변호사하고 과연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또 될까? 안 되면 두 번 또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절했었는데 너무 진솔하더라고요. 자기 철학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일어섰죠. 예.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또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그렇죠. 아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심을 통해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황상만 반장님께서 얻으신 것은 뭐세요? 명예훼손은 됐죠. 예, 미치지 않았다는 거. 아까 그 우리 그 박 변호사께서 뭔가 하려면 미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 미쳐서 공부를 했다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미쳤던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보다 달리 미쳤던 것뿐이 없죠. 그리고 제가 얻은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우리 경찰청장의 사과 편지를 받아냈죠. 잘못했다 그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반장님 그 얻으신 게 아니라 저희한테 많이 주셨어요. 희망의 등불이 돼주시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를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아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황 반장님이시거든요. 사실상. 근데 제가 주인공이고 또 황 반장님이 영화 속에서 단역으로 나와서 제가 많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어찌 보면 황 반장님이 여기 와 계셔야 되는데 이분은 근데- 비행 청소년이 아니셨기 때문에 주인공이 안 되셨.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황 반장님하고 이제 여러 재심 사건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재심 사건을 아침마당에서 계속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황 반장님이 딱 여기 나서서 또 이제 이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는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저를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시민 변호사라고 하고 바보 변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난 과거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진지하게 오래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 욕심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조차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 실천하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정의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측은지심입니다. 남의 고통에 공감을 해야지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수원 노숙소녀 사건에서 그 청소년 상담센터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불쌍한 상황에 공감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사무실에 와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왔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돌아다니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서 황상만 반장님이 15살 아이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에 자신의 불이익, 지구대로 자천되는 불이익,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1년 동안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런 측은지심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고통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연대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산 사건이나 수원 노숙소녀 사건 무슨 어떤 힘있고 잘난 사람이 해결시켜 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말씀드렸던 선생님들 그리고 반장님 그리고 진범을 알고 또 제보했고 또 계속 그걸 증언해 줬던 사람들의 연대의 힘으로 의미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잘난 사람들의 호령이 아니라
작고 왜소한 그 소시민들의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느끼신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궁금하신 점들 계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감명 깊게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계속 재심 사건만 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일반 사건도 수임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람이 의지대로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이제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재심을 잘한다.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 훌륭한 변호사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돈을 받는 일반 사건 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사람 일은 모르겠지만 재심 사건을 위주로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심 사건은 몇 건 없지 않습니까? 재심 사건 많습니다. 많은데 많아요? 제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건이 몇 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교도소에 전국에 한 교도소가 50군데 됩니다. 50군데 교도소에서 오늘 또 사무실에 가면 누군가가 또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편지를 받으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연락하는 수단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카카오톡, 메신저, 전화, 방문 여러 수단을 통해서 도와달라는 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사건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네.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보이면 또 이런 일을 하는 또 변호사가 또 생겨날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하는 변호사를 응원하는 어떤 시민들이 또 많이 또 생겨나면 또 역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파워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부끄럽지만 박 변호사님처럼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하다가 혹시 나중에 힘든 생활을 하면 어떨까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롭게 살면 망하고 불편하고 힘들다 이게 기정사실화되어 간다면 누가 내 자식한테 너 정의롭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뭔가 어떤 선례가 있다면 그 선례를 보고 자식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한번 선례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제 과제이기도 하죠. 제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시고 감흥이 오시면 자식들한테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라. 한번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해진 정의감이 살아있는 모처럼 좋은 강의 들었고요.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공익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매스컴도 타시고 또 이렇게 유명해지시면 다들 이렇게 정치권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더라고요. 혹시 변호사님도 정치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연락 안 오나 혹시나? 만약에 오면 멋지게 거절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또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쉽게 거기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 작년에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저를 후원해 줘서 다시 살아났고 근데 그 후원의 의미를 잊고 그냥 딴 일을 해버리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제가 44살인데요. 적어도 40대는 이 일을 쭉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나이 50대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제가 여기서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하면 또 정말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근데 가급적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일선의 경찰이라든가 검사, 판사님들 다 법에 의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계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만 분의 하나라도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오류를 수정해 주신 우리 박 변호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오늘은 참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의 마음 변치 않으시리라 믿고요. 또 예. 정말 우리 주위에 힘없고 백없는 이웃들을 위해 억울한 사연들 잘 풀 수 있도록 도움 계속 주시길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현 오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